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대와 로켓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포착돼 정찰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통보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고위직 간부뿐 아니라 4, 5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고 오늘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집회 대응 규탄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도 불사한다는 강경 방침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누구의 소행인지 알 수 없는 드론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며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노조는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6월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발사 장소로 유력한 북한 동창리에서는 임박 징후도 포착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군부 2인자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낸 입장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를 다음 달에 곧 발사할 계획이라고 못 박으며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연합 합동화력 경멸훈련과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미국 전략핵잠수함 SSBN 한국전개 계획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정찰위성 발사의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이어 군사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 수단이 미국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할 것이라며 무인정찰기 시험 가능성 등을 시사했습니다. 발사지로 유력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 두 곳엔 이미 임박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기존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로켓을 장착할 때 사용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밀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가로 약 30m, 세로 20m인 이 조립 건물은 바닥에 깔린 선로로 동쪽의 주처리 건물과 이 지점에서 약 140m 떨어진 발사대를 오갈 수 있습니다. 새로 건립 중인 새 발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식 건물이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동식 가건물은 인공위성과 로켓을 결합하기 위한 건물로 일단 수평 상태로 결합이 완료된 이후에는 건물 자체를 발사대 옆으로 옮겨서 수직으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회담을 진행해 정찰 위성 발사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정찰 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만나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즈음해 북한이 도발을 감행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일본은 자위대를 중심으로 대비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말하는 인공위성 발사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간주하면서 자국 영역에 낙하물이 떨어지면 요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의 대응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일본은 북한이 쏘는 발사체를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衛星と称したとしても、この弾道ミサイル技術を用いた発射、
これは安保理決議違反であり、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각종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사체가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 해당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자국 영역에 낙하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요격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弾道ミサイルが実際に我が国の領域に落下する恐れが認められる場合には、迎撃を含む必要な措置を取ることとなります。 이를 위해 오키나와 주변 섬에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도 전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체를 쏘아 올릴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한미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졌음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완성에 이르지 못한 만큼 일본 정부 내에서 이번 발사를 발사체의 안정된 비행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이번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각종 조치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와 한일 지소미아 논의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 방지 구상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불법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다국적 함정이 참여하는 해양 차단 훈련이 진행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출범한 확산 방지 구상 PSI. 2009년에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10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협력 체제로 확대됐습니다. 5년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리는데 20주년을 맞은 올해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개최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고 정찰위성 발사까지 공언한 가운데 열려 더욱 주목됐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습니다. 70여 개국 대표단은 대량 살상무기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동반한 금융활동 등 새로운 비확산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North Korea's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threaten peace and stability. It is cruc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me together to strengthen the global norms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회의에 이어 우리 해군이 제주 동남방 해상공해에서 한미일, 호주 함정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을 주관합니다. 대량 살상무기를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도 이번 훈련이 자신들에 대한 해양 차단 봉쇄를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훈련 수역 기상 악화로 일정은 대폭 축소됐습니다. 한미일, 호주 다국적 함정 간 해상 훈련을 공해상에서 약식 절차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이후에 우리 해군과 해경 함정이 제주 민군 복합항 내에서 승선 검색 절차 등 정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일부 좀 조정되었습니다. PSI가 특정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와 훈련이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고위직 간부뿐만 아니라 4, 5급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면서 관련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부터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며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남선관위 3급 A과장 딸의 경력 채용 면접 심사표입니다. 당시 면접관은 모두 4명. 그런데 심사표 4장의 인적사항 필체가 동일하고 점수 또한 우수 넷, 보통 하나로 모두 같습니다. 면접관 가운데 2명은 A과장과 동료로 근무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 외에도 4, 5급 직원 자녀들도 특혜 정황이 포착돼 의심 사례는 1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긴급 위원회의를 열었고
인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처음 입을 연 노태학 위원장은 연신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권에서 위원장이 책임론과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국민께 심려를 끼치도록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하여튼 위원의 입장을 내일 밝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회의에서는 박 총장과 총차장 면직안 처리와 함께 특별감사 결과가 보고됩니다. 또 자녀들 채용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던 걸로 의심되는 만큼 수사 일회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관련 비리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내일부터 전수실태 조사를 예고하고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관해서도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현재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고 자료 요청을 했고. 노태학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장악을 위한 정치적 술수를 중단하라며 맞섰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 조직에 개혁의 칼날을 들이댈 용기와 배짱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고 원내 지도부에서 거기에서 더해서 따로 드릴 의견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노태학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한 위원장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습니다. 바로 업무가 정지되면서 오는 7월 31일까지 남아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한 위원장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관계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저버렸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검찰 공소장과 청문조서에 나온 대로 혐의를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퇴근길 취재진 앞에 선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매우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상 그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이번 면직 재가를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시효 끝에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거란 관측이 높은 후임 방통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현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청문회를 통과한 새 위원장은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수 있어서 방통위원장 자리는 한동안 공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부결되면서 폐기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들을 놓고도 여야는 계속 격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를 요구해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이번엔 부결됐습니다. 제의 요구 법안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3분의 1 넘는 의석수를 가진 여당의 당론 반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제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된 것은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방송법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좀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 대응과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다음 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찬반에 대한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도 여소야대 국회에 치열한 정쟁의 단면을 확인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국회도 쟁점 법안들을 놓고 거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늘 오후 대규모 집회를 앞둔 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는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캡사이신 분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법 집회엔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해 양측의 강대강 대치와 충돌이 우려됩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민주노총이 서울 세종대로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도 함께 열리는 결의대회에서는 정부의 집회 대응을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도 정부가 노동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국제인권법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마저 불법으로 낙인 찍어가면서 비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희생된 아픈 과거에서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주노총 집회 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집회는 현장 해산하고 필요한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전국 현장에 120여 개의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공무집행이 방해되면 현장 검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윤 청장은 특히 신고된 시간을 넘겨 이루어지는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지도부가 줄줄이 입건된 2주 전 1박 2일 도심 집회를 직접 언급하며 민주노총을 정조준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노숙 집회 때 고용노동청 앞에 있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소환을 통보했다며 해당 간부를 불러 정말 현장에 없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 현장에서 한국노총 산별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순천경찰은 어제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에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련은 경찰 여럿이 김 위원장의 머리를 바닥에 짓이기고 수갑을 뒤로 채워 연행했다며 과잉 진압에 책임을 묻겠다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고공농성 중인 금속노련 간부를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바닥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경찰을 막아서고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체포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어제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경찰이 보복성 수사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
MBC 사옥 1층. 노조원들이 부당한 방송 장악이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섰습니다. MBC 소속 임모 기자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결국 보도국에서는 압수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지만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에서는 휴대전화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스스로 민주당 인사라고 칭하는 A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A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게 고발인인 김 의원의 주장. 경찰은 임 기자도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청문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임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을 보도해 고소당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보복 수사가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출 혐의자가 MBC 기자가 아니었다라면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고발 사건의 피해자 격인 한동훈 장관은 개인정보를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또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 일에 관여한 건 없는지 먼저 점검부터 하라고 받아쳤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월곶동 소래대교 삼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포르쉐 카이엔 SUV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들을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 4대가 파손됐습니다. 이번 사고로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는데 피해 승용차 운전자 가운데 1명은 어깨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했습니다. 도주했던 포르쉐 운전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경찰 조사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돌보미가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아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정부가 보증한다는 이 서비스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효자손으로 때리더니 아이가 손을 짚고 서보려 하면 밀어 넘어뜨립니다. CCTV에 포착된 이 중년 여성은 15개월 아이를 맡은 정부 아이 돌보미입니다. 2007년 시작한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양육 자격증을 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영유아를 보살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CCTV 속 피해 아동의 부모는 11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우선 돌보미를 찾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하기가 좀 쉬웠어요. 2달로 끝났는데 제 주변에는 대기번호가 80번이다. 6, 7개월 기다린다. 돌보미와 연결되기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렸다는 후기가 온라인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현재 공공 아이 돌보미 2만 6천여 명이 10만 명에 가까운 영유아를 보살피는 상황. 매년 새로운 돌봄 인력이 유입돼도 동시에 70% 정도는 일을 그만두고 있어서 공급이 좀처럼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 돌보미의 근무를 관리하는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돌보미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취소를 하면 페널티가 있어요. 10,000원, 15,000원. 그걸 3번 하면 이용 정지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페널티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없어요. 없대요. 아이를 맡길 대안이 없는 맞벌이 부모가 돌보미의 눈치를 보는 상황도 왕왕 벌어집니다. 일하다가 말고도 가버리고.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어?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을 늘려 양질의 돌보미를 충분히 확보하는 동시에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서비스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공 서비스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당장 돌봄 공백에 빠진 서민들을 위해선 공공 돌봄을 기다리는 동안만이라도 민간 돌봄 서비스 지출의 일부를 정부가 보태주는 식의 대책도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자정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가 권고되고 이 기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3년 3개월 넘게 유지되어 온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0시를 기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기존 확진자는 내일 0시를 기해 격리 의무가 해제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확진된 사람은 격리 통지서상 격리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표기돼 있지만 오늘 자정까지만 필수 격리고 이후는 자발적으로 격리하면 돼 외출도 가능합니다. 아직 팬데믹이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일상적인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7일 격리 의무 대신 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게 되고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이 매일 아침 건강 상태를 입력해온 자가진단 앱도 사용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되고 검사 결과서 등을 내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확진 학생이 원할 경우 등교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하고 다른 학생 및 교사 등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경우 삼성전자가 3일 의무 격리를 공지했고 SK하이닉스는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자체 방역 지침 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돼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남게 됩니다. 입국 후 3일차의 PCR 검사 권고와 PCR 검사를 위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은 모두 중단됩니다. 정부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에서 복지부의 중수본 중심으로 전환되며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무인 공격기 드론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임박을 시사한 직후 일어난 탓에 확전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 아파트. 군데군데 벽면이 부서졌고 창문도 깨져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드론의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러시아 언론은 드론 20, 30대가 날아왔지만 대부분 방공망에 걸려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눈에 띌 만한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Следователи След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расследуют факты падения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на здания в Москве. В результате падения БПЛА в нескольких зданиях есть незначительные повреждения. 러시아가 사흘에 걸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맹공격하는 사이 러시아 심장부를 노린 것입니다.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로스토프주에 이은 러시아 본토 공습입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반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한 뒤 일어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Це те, що максимально важливо. Терміни щодо того, як ми будемо рухатись. Будемо. Рішення ухвалені. 모스크바 드론 공격이 누구 소행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나 친우크라이나 민병대 또는 총동원령을 위한 러시아 자작극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에 대한 드론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상응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군 정보기관 본부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시민을 위협하고 주거 건물을 공격했다며 명백한 테러 행위의 증거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넥 영국 총리가 다음 달 8일 백악관에서 만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긴밀하고 역사적인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다음 달 8일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하는 수넥 총리를 맞이하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 전쟁에 맞서 스스로 방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논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총기 사고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방송은 연휴 기간 최소 미국의 8개 주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해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시카고와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할리우드 비치, 애리조나주 메사, 뉴멕시코주 등에서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 설치된 발사대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로켓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체들도 찍혔는데 북한 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촬영한 30일자 위성사진입니다. 북한 평양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모습이 또렷이 찍혔습니다. 로켓을 장착하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조립 건물이 오렌지색 발사대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발사대 근처에 직사각형 구조물도 포착됐습니다. 외신들은 로켓 부품이나 대형 트럭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없던 것들입니다. 또 다른 사진은 북한이 빠른 속도로 세우고 있는 새 발사장입니다. 기존 발사장에서 동남쪽으로 3.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이동식 조립 건물도 발사대 쪽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명하게 포착된 위성 사진을 볼 때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준비된 것들을 조립동으로 옮겨서 결합시키고 기립을 시켜서 발사하는 과정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실제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에도 오늘부터 1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위성 발사를 통보한 것은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 이후 처음으로 당시에는 통지 이후 닷새 만에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오늘 북한 관련 동향을 국회에 보고합니다. 국회 정보위는 오늘 오후 김규현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관련 움직임과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이 밖에도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선관위 해킹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국정원의 답변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서며 기자들 앞에서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면직 처분이 이 법상 면직 절차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재가되자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며 이번 면직 재가를 방송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어난 평가 점수 조작 같은 문제는 물론 공정성과 중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한 걸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이러고도 뻔뻔하게 법치를 입에 올리느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정부가 억지와 궤변으로 점철된 기소쇼 끝에 그 기소를 빌미로 한 위원장 면직안까지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다음 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뿐 아니라 다른 경쟁 캠프도 금품을 뿌렸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공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검찰이 파악한 당시 송영길 후보 캠프의 위기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에 대한 전국 대의원 지지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다고 봤습니다. 대의원 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4월 말에는 지지율이 2위로 밀려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의원 투표 비중은 45%에 달했던 만큼 캠프 핵심이던 윤관석 의원이 대의원 포섭을 포함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란 제목으로 만들어서 내렸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던 윤 의원이 결국 지지율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까지 뿌리겠다고 결심한 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후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의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4월 28일과 다음 날 윤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대의원 설득 등을 명목으로 돈봉투 20개를 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의원으로선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공개한 영장 청구서지만 송 전 대표뿐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금품 살포 행위가 있었다는 대목이 공개되면서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은 당시 전당대회에 나선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과 당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기반 삼았던 우원식 의원 가운데 어느 캠프에 대한 정보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현 단계에선 범행 배경으로 파악한 내용일 뿐이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두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 내부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살펴본 정부 시찰단이 오늘 활동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무총리실은 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5박 6일 동안 진행한 일본 오염수 처리의 현장 시찰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와 오염수 저장 탱크, 오염수 이송과 희석, 방출 관련 설비 검증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30년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바다에 방류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 정부 시찰단의 일본 방문에도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가운데 특히나 수산시장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손님을 맞는 상인들의 얼굴에서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르면 이번 여름부터 방류된다는 소식에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줄어든 탓입니다. 많이 안 찾으세요. 방류도 정말 한몫해요. 연락 오시던 분들도 안 오시고 이러시니까.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놓은 가게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사는 좀 덜 된 거는 사실이죠. 일본서 건너오면 방사능 수치를 한 10단계 걸쳐서 올라오니까 잡수시는 아무런 인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해도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꺼름직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시장 상인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에 걱정이 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직접 먹는 음식인 만큼 더 깐깐하게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염수 방류되면 우리 이게 먹거리가 우리 직접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너무 걱정돼요. 소비도 줄어들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금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국내산이랑 일본산 두 개가 있으면은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이제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역 어시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제주 지역에선 오염수를 둘러싼 우려가 더 큽니다. 손님 중에 한 몇몇 분들은 하루에도 이거 후쿠시마 원전소가 생기면 이거 먹을 수 있느냐 안 하느냐 우려스러운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을 때 수산물 소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본 현지를 방문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알프스 설비는 저희들이 방사성 물질을 핵종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에 치료를 채취를 하는 데 있어서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균질화와 관련된 부분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생계와 직결되는 상인도, 매일 반찬을 준비하는 소비자도 근심 속에 일본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2개월 연속 줄면서 얼어붙었던 분양 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와 분양 가격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여전히 커서 향후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경기 파주시 운정 신도시에 9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지고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가 5억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여기에서 가깝고 주변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가가 나온 것 같고 안에 한번 둘러보니까 구성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청약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들어설 아파트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198대 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은평구 세전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평균 경쟁률 78.9대 1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분양가 상승세와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근 분양시장의 핵심은 가격입니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1천여 개로 지난 2월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 차이는 뚜렷합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은 한 달 사이 미분양 주택이 각각 2.4%, 13.9% 줄었지만 경기는 17% 넘게 늘었습니다. 지방은 분양 공급 자체가 줄면서 미분양 주택도 전월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지방에서 미분양이 감소한 것은 분양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신규 분양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커 보이고요. 앞으로 분양 시장은 가격이나 입지 경쟁력에 따라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분양 수요도 회복되고 있지만 입지나 발전 가능성, 분양가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월 31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서대문역과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 집회를 한 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세종교차로와 시청교차로 구간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교차로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차량을 우회시키는 등 교통 소통을 관리할 방침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오늘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합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긴급위원회를 열고 자녀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한 뒤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이 오늘 제주 공해 등에서 진행됩니다. 기상 악화로 훈련이 축소되면서 각국 함정은 약식으로 절차 훈련을 진행하고 우리 해군 해경 함정이 제주 민궁 복합항 내에서 정박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업점 방문 없이 휴대전화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한 뒤 즉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안심 전세 앱에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빌라와 오피스텔, 대단지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 임차인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한밤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잡겠다며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창문을 깨트린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2일 자정쯤 서울 공릉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1층 세대의 베란다 창문을 깨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을 왔다가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새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반쯤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기혼과 미혼 여성을 위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또 요금 인상이 연기된 지하철과 버스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에 나섭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산모의 분만은 최근 10년 새 4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20, 30대 산모의 분만은 모두 줄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산모의 고령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서울시는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 모두를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20대도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합계 출산율의 저하, 노인 인구의 급증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이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부부는 최대 22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을 신규 지급합니다. 대중교통 재정난도 추가 지원합니다. 요금 인상 시기가 올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버스 업체에 4,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임수송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3,05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 밖에 예산이 대폭 깎였던 TBS에는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 73억 원이 수혈됩니다. 서울시는 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서울시 총 예산은 2년 연속 50조 원을 넘게 됩니다. YTN 김유길입니다.
어느새 5월의 마지막 날에 다다랐습니다.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낮까지 5에서 20mm, 남해안에도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내륙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이 묻혀 강하겠습니다.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9도, 대구는 16.5도, 울산은 16.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서쪽은 덥겠고 동해안은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울산은 22도, 포항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또 2호 태풍 마와르는 일본 남쪽 해상을 따라 이동하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